중학교를 가면서 저는 사춘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 보이고 욕도 많이 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싸움도 하면서 초등학교 때 그 소심한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생활에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만 배우는 것 같아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원만하지 않은 친구 관계와 학업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아서 남자애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었고, 항상 밤에 집으로 오면 폰만 붙잡고 의미 없이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오래 본다고 엄마에게 혼나고, 하기도 싫은 숙제나 하며 2학년을 보냈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고 운동도 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 살도 많이 쪘습니다. 하루에도 한 번씩 그냥 별 볼 일도 없는 인생인데 그냥 죽어버릴까? 실제로 창문 너머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하려니 고소공포증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만요.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2020년 3월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등교를 해야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딴짓만 하면서 의미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던 어느 날 그냥 유튜브를 켜게 되었는데 내려보다 보니 한 노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노래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미 없이 시간을 허투루만 쓰고 제 목숨을 가볍게만 여기던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댓글을 보니 저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겪고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과 이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잠시나마 사라지고 2학년 때 거의 안 지어봤던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랑 최소한 다르게 해야지.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풀 요소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풀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결국 제로가 되는 거니까요. 운동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베란다에 처박아 놓아 먼지만 쌓였던 로봇 교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구를 조립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평소에 잘 듣지도 않던 노래들도 들으니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오히려 제 자신이 진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이 달라지고 나니 자연스레 성적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0점대 초반의 성적에만 머물러 있다가 기말에서 90점대 중후반이라는 매우 좋은 성적을 받게 되니 왜 진작 나는 내 자신에게 F5키를 누르지 않았던 걸까? 정말 나도 할 수 있는 아이였구나. 지금까지는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제 행동에 대하여 매사에 조심하게 살고 원만한 친구 관계를 꿈꾸며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비록 장래희망이나 진로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냥 긍정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변환점이 된 그 노래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노래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바꾼 노래가 있나요? 밤 늦은 시간, 일이 끝난 후 언제나처럼 조심스레 현관문을 연다. 다시 조심스레 안방문을 연다.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다가 아니다. 아들은 깨어 있었다. 아들이 다짜고짜 묻는 것이었다.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벌어요? 당황스러웠다.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궁금해요. 2만원쯤 번단다. 2만원? 아이가 매우 실망한 얼굴이다. 학교에서 누구 아빠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 내기라도 한 건가? 따끔히 혼내줘야겠다. 너 돈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 아빠는 부자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돈을 많이 못 버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게 더 부끄러운 거란다. 알았지? 네. 일주일 후 언제나처럼 다시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아들을 혼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얘가 동네 주민분들 심부름을 하고 돈을 받고 있었다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또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혼내야겠다. 일주일 전에도 말했잖아. 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야.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네. 아이가 울먹인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돈을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 아이의 안색이 갑자기 밝아진다. 그리고 방으로 달려가 저금통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돈을 와르르 쏟아내 나에게 쥐어준다. 아빠!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2만원 벌었어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1시간만 회사 가지 말고 저랑 놀아주세요. 네? 이번에는 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고1 여학생입니다. 제 왕따 시절 그 힘들 때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멀리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낯가림이 상당히 심하였고 너무도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친구를 사귀지 못하였죠. 4학년 때까지는 친구는 없었지만 괴롭힘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5학년 때 저는 인싸인 남자아이의 짝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 남자아이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 애의 주도하에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제 실내화나 신발, 필통 등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그냥 가끔씩 발 걸거나 저랑 책상이 붙게 되면 제 책상을 발로 찬다거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심한 괴롭힘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초5였던 저는 너무나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해보고 그런 저에게 다가와줬던 2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반에서 조용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왕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체육시간 저를 왕따시키던 남자애가 효진이랑 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심장이 덜컹하였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가보니 제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고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제가 왕따 당하던 시절 방관하던 친구들이라 전 딱히 그 친구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본인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아요. 지금 저는 초등학생 때 중학교 때를 지나 지금은 어느 정도 친구가 있는 편입니다. 예뻐졌다는 말 들으며 화장도 하며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제가 왕따와 은따를 당하며 음침해진 성격을 회복시켜주고 저에게 삶의 이유를 준 제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는 어째서 그때 내게 다가와 준 거야? 다른 친구들처럼 방관할 수도 있었잖아. 고마워 얘들아. 진짜 사랑하고 우리 평생 친구하자. 지금 제 꿈은 심리치료사입니다. 저같이 이런 일을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생각하게 된 꿈입니다. 제 친구들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준 것처럼 저도 돕고 싶네요. 다 적고 나니 이때 생각이 나서 울적하고 그때의 친구들에게 너무 감동입니다. 전 우울증이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업과 대인관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중학교 때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공부를 하였지만 그것이 안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부모님께 눈치가 보였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자 제 성격이 예민해지고 중학교 때는 혼자 지내게 되었죠. 성적은 안 나와서 동생과 차별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고 친구 관계는 아예 없어지자 그때부터 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부모님은 또 잔소리와 욕설에 미치기 시작하고 학교에선 이제 뒷담화가 시작되고 선생님들도 잔소리를 시작했죠. 전 제 마음의 소리를 말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을 몰라줄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달쯤 지났을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는 가끔씩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했어요. 전 처음에는 싫다고 했습니다. 상담받으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거절을 했습니다. 전 절망의 한계가 오고 죽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 자살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대교에 도착을 하고 한강대교 난간 위에 올라가려고 하자 한 형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뭐하냐고, 너 지금 미친 거냐고, 후회 안 하겠냐고. 근데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다시 대교 앞에 뛰어갔죠. 그 형이 놀랐는지 절 뒤에서 껴안고 제발 가지 말라고, 부탁이라고 이러고 울더라고요. 그때 전 얼마나 마음이 터졌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형이 그때 절 잡지 않았으면 전 죽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형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 나는 해외 팬미팅 행사의 통역을 맡았다. 유재석도 팬미팅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 중 한 명이었다. 행사 주최 측은 나를 심부름꾼 취급했다. 대놓고 짐을 옮겨달라고 지시했을 정도였다. 한국에서 온 한 스태프의 가족은 아이들과 온천에서 놀아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들만 온천욕을 즐기기도 했다. 얼떨결에 아이 2명과 온천에 들어가 범호 노릇까지 해야 했다. 온천 속에서 아이 한 명이 내 머리에 침을 뱉었다. 기분이 상해 온천에서 나와서까지 의기소침해졌다. 팬미팅 행사가 열린 공연장에 도착했더니 전날처럼 도시락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벌써 며칠째 점심 도시락이 나오진 않았다. 다들 밥을 먹을 때 또 쫄쫄 굶어야 하나 나름대로 항의하기 위해 공연장 복도에 대놓고 서 있었다. 물론 효과는 없었다. 식사 시간이 끝났지만 기분은 풀리지 않았다. 배가 고팠던 데다 아이가 자기 머리에 침을 뱉은 일이 떠올라 살짝 분노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그렇게 밖에 서 있는데 유재석 씨가 다가와 물었다. 식사하셨어요? 계속 밖에 계시기에요. 평소라면 아니에요 라고 넘겼을 테지만 며칠 동안 점심을 먹지 못한 나는 네, 도시락이 없네요. 화들짝 놀란 유재석 씨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요 라고 말하더니 대기실에서 뭔가를 들고 왔다. 대기실에 있는 음식들인데 조금 식었다. 이거라도 먹어라. 맥도날드 치즈버거 2개와 빵, 음료를 건넸다. 이것저것 리허설 준비 때문에 바쁘니까 먼저 가볼게요. 이거라도 먼저 드시고 천천히 오세요. 스태프 대기실 구석에서 햄버거를 먹었다.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다. 유재석 씨는 그날 이후 한국에 가는 날까지 식사 시간에 꼭 와서 밥은 잘 먹었는지 확인했다. 많은 콘서트와 팬미팅에서 통역을 맡았지만 연예인이 이렇게 직접 신경 써주고 존댓말을 해주는 건 처음이었다.
옆에서 보며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